손끝에는 80여 년의 삶을 통과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의 작품은 자연과 일상 속 아름다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까지 다양한 정서가 어우러지면서 독자에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 문학의 향기 진행을 맡은 최혜정입니다. 여러분, 3절이라는 단어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3절은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오늘 문학의 향기에서 만나볼 작가는 문인의 품격을 알 수 있는 시 문장과 그리고 내면의 감정을 글씨와 그림으로 표현한 문인 3절의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림 속에 시가 있고 시 속에 그림이 있는 김동민 작가를 만나 깊고 진한 문학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실까요? 작가에게 호란, 자신만의 정체성을 담은 또 다른 이름과도 같은데요. 김동민 시조 시인의 호는 도원으로 모나지 않고 둥글게, 앞서지 않고 물러서는 양보와 미덕의 삶을 담아낸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김동민 선생님을 알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이고 시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시조 100일장을 많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하는데 한 번도 불평불만 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인격적으로 아주 존경하는데 무학이신데 이렇게 독학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인격자는 아니잖아요. 김동민 선생님의 작품은 향토적이고 또 역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잘 읽은 작품이 동춘당, 그 다음에 현충원. 근데 여기를 보면은 선생님이 우리 그 향토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김동민 시조 시인의 작품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묻어납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며 삶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깊고 겸손한 자세는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 시조에도 온전히 묻어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사연이 있어요. 5살 되던 그 설에 어머니께서 색을 예쁘게 물감을 들인 조끼를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설 들어오면은 어렸을 적에 참 그 좋은데 더군다나 그 예쁜 조끼를 얻어 입었으니까 그걸 보고서 동생이 달라는 거예요. 동생이 달라고. 근데 아무리 예쁜 동생이지만 그 좋은 조끼를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주니까 동생이 막 몸부림을 하면서 막 울면서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고 싶지가 않아서 안 줬어요. 그래서 동생이 울다가 지쳐서 그냥 방바닥에 들어놓고 자더라고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 설을 지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2월 초순이래요.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얼마 안 돼서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동생도 그 병에 걸리고 저도 그 같이 알았어요. 같은 이불을 덮고 둘이 알았는데 그러다가서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근데 예쁜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동생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동생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데려오라고. 그걸 데려오라고. 어머니한테 쫄라도 그 동생한테 참 부끄럽고 형으로서 부끄럽고 미안하고 진짜 가슴이 아프죠. 그때 그 조끼를 동생을 입혀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생활에 쫓기니까 학문하고는 저 멀리서 살았었죠. 학문을.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이제 방황을 했죠. 이제 그 방황할 때는 움직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산에 가서 그 청소를 했어요. 여기 동춘당에 와서 이제 뭐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라든지 그래도 그걸로 되질 않아요. 그렇게 활동을 막 해도 어머니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산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다가 가슴 속에 있는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밖으로 꺼내서 내가 들여다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에다가 내 생각을 적어 보려고 하니까 한 줄도 안 돼요. 쓸 수가 없어요. 가슴 속에는 구구절절인데 그걸 표현해내는 것은 해지질 않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웃 간에 시인이 한 분 사셨어요. 대전의 원로 시인이에요. 들어와 보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냥 시인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운장 김대현 선생님이에요. 근데 대전 문단의 원로시더라고요. 그 어른한테 찾아가서 전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도와주십소서 부탁을 했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자유문학은 자유시 같은 건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시조를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가 시조 작법을 도표로 그려가지고 그걸 주시면서 설명을 하고 자기 서재에 그 시조집이 많이 있으니까 버리지만 말고 마음껏 갖다 읽어보라. 그래서 책을 빌려보고 갖다 드리면 그걸 내가 읽어본 걸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좋은 걸 이렇게 기록을 했어. 이 노트가 한 3권 정도 돼요. 이걸 그러니까 시집을 읽고 내가 좋다고 느끼는 시, 좋다고 생각하는 시어 이런 걸 전부 여기다 기록을 해요. 저희 어머니는 막내 아들 사랑이 다른 분에 비해서는 특이하셨다, 유별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58년 동안 받은 사랑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그냥 단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객지에 나와가지고 공장 생활을 공장에서 근데 이제 서울 종로 유가에 있었는데 제가 받는 돈이 그 당시에 6,000원이었어요. 월급이. 하루에 2끼를 먹으면서 전략을 해서 시골 부모님한테 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노동의 영양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해쳐가지고 결핵에 걸렸어요. 결핵에. 그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한테 내려갔어요. 어머니께서 그 뱀탕이 결핵의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뱀탕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른 여름, 그냥 늦은 봄부터 이제 뱀이 활동을 하니까 그때부터 서리가 내려서 뱀이 겨울잠 들어서 땅속으로 들어갈 뱀이 없어질 때까지 뱀탕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58년 받은 사랑을 다 접어치우고 그 뱀탕 한 번 끓여준 그 어머니의 사랑 하나만 갚으려도 제가 몇 생을 돌아도 갚지 못해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적에는 어머니한테 인사를 해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시 오늘 하루 돌봐주십시오 하는 아침 인사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시조집 곳곳에는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오랫동안 어머니 사랑에 전념해온 시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평생 주고 가신 어머니의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시조를 쓰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김동민 시조 시인. 깊고 진한 울림을 주는 문학 이야기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 야, 이 작가로서의 첫 등단은 어떻게 하게 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문학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요. 이제 학문하고 거리가 먼 거리에 살던 사람이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슴 속에 있는 어머니를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시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조를 하게 되니까 일단 문인이 되면은 등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호서문학의 그 운장 김대현 선생님께서 호서문학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등단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이제 문학에 입문한 문학이 대전에 오래된 대전에서는 역사가 제일 깊은 호서문학에 등단을 한 거죠. 그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셨고 네. 옆집 선생님이시라는 분이 우리 작가님의 문학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 그럼 그 스승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제 그 당시 저를 문인으로 이끌어 주실 그 당시에는 선생님의 위치나 그런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문단에 들어와서 보니까 대전 사회에서는 원로 시인이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시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제가 찾아가서 알게는 됐지만 행운이죠. 그런 선생님을 만났다는 네. 것은 저에게 큰 행운입니다. 정말 진짜 좋은 스승님을 만나신 거네요. 그런 네. 거죠. 예. 우리 작가님께서도 대전에서 활동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80살 먹을 때까지는 활동을 이제 활발히 했죠. 네. 그래서 이제 행사 때 같은 데도 거의 참석을 하고 작품도 거기에 요구하는 그 문단에서 요구하는 작품을 빼먹지 않고 작품을 출품을 하고 80살을 넘어서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귀가 어두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성도 메말라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글을 써지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는 물러설 때가 된 거구나. 80을 넘어서서부터는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제는 나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겠다. 이제 나의 발자취를 놔두면 떠난 후에 그것이 남에게 오르고 내리는 그런 번거로움을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그림자 지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독자로서는 좀 아쉽네요. 그래도 후배들이 우리 작가님의 그림자를 보고 따라갈 텐데 조금은 그 그림자를 좀 남겨두셨으면 하는 또 바람도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작가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독자로서 또 읽어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감정을 휘몰아치는 그런 구간들이 또 많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또 작가님께서 다양하고 또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가님께 의미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작가들이 자기 작품을 자기 분신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제 어머니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뒤쪽이냐. 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니 쪽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삼오곡. 제가 어머니한테 제일 가까이 가 있는, 제일 먼저 만나는 네. 그런 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고자 또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담은 또 책도 이렇게 내신 거고요. 네. 내게 있어 당신은 이 세상입니다. 내 삶이 추워오면 마음속에 달려와 언 가슴 안아주시는 고마우신 당신은 별빛 모두 사라져 깜깜한 내 들판길 허기와 두려움에 오도 가도 못할 때 용기의 등불이 되어 인도하신 당신은 모락모락 저녁 연기 구수한 된장찌개 눈 오는 밤 찐 고구마 알싸한 동김치 맛 세상 끝 짊어지고 갈 그리움의 당신은 보고 듣고 맛보고 기쁘고 슬픔이 당신으로 시작하여 당신께로 돌아가는 당신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작가님이 제일 처음에 썼던 작품이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예, 나죠. 처음이니까 그건 또렷하죠. 그건 이순이라고 하는, 이순 하면은 60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문학에 입문할 그때가 60살이에요. 그래서 처음 작품을 써서 책자에다 올린 것도 제 기억으로는 이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일처럼 또렷한 첫 작품, 그리고 많은 문학 활동까지. 이제는 비움과 성찰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는 김동민 시인이지만 내면에는 문학과 서예, 그림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시인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작가님 책을 보면 이 글씨와 그림이 함께 하잖아요. 특히나 시조와 서예, 그리고 이 수묵화가 정말 눈에 띄는데요. 야, 정말 작가님의 정성이 많이 깃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시려면 어려운 점도 있으실 테고 또 보람된 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이라는 건 그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하는 게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저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짓거나 하는 사람 모두가 어려운 거죠. 이제 보람이라고 그러면은 부족한 글이지만 내 글이 활자화돼서 이제 인쇄가 돼서 나온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기쁨이죠. 그리고 이제 그림도 이제 그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그리면 그것이 완성됐을 때 그 성취감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 그걸 아무리 보잘것없는, 남이 볼 적에는 보잘것없는 그림이지만 자신에게는 정과 성을 다 불어넣은, 혼을 불어넣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어느 것이 하찮은 거냐, 그런 거 없어요. 예, 다 소중해요. 정말 그만큼 작가님의 또 정성이 많이 들어가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작품인 거잖아요. 네. 제가 작가님의 이렇게 작품을 봤을 때, 야, 이 수묵화도 너무 멋지고요. 시조나 그 서예의 주제들이 어떻게 이런 걸 정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쓰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게 어떠한 제목을 앞에 세워놓고 그 제목을 이야기로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화단에 맨날 보던 화초예요. 그런데 그냥 평상시 지나다니면 보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좀 그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화꽃이 피었는데 작년에도 피고 그 전에도 피우고 다 피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좀 마음에 가까워진 그러한 걸 이제 보통 말하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감이라고는 할 수 없고 느낌이 좀 달라지면 그놈을 붙잡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놈을 시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제목을 시에 합당한 제목을 붙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조집을 펼쳐보면 동춘당, 개족산, 식장산 등 대전의 공간을 고요한 시선으로 담아내었는데요. 김동민 시조 시인은 작품을 통해 공간이 주는 역사와 문화, 자연을 통한 위안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그 참 훌륭하시다는 그런 역사에서 들었는데 그런 분의 그 사시던 곳에서 내가 그 옆에 거주하며 그래도 시 한 편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영감을 얻어서 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동춘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 기초를 잡아서 동춘당을 그 시 한 편을 쓰게 된 거죠. 그 시 내용은 이제 지난 세월 이제 그분의 높은 뜻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기리고 있는 또 동춘당 건물에 대한 유래라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있게 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시가 저에게 잘 써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내려온 그 전설, 동춘당 선생님의 전설이 이 기와골에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지요. 시조가 무엇인지 시지도 모르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걷다 보니까 시조는 우리 그 고유 역사의 우리가 아주 지켜야 될 그런 훌륭한 유산이에요. 그게 고려 말부터 발달해가지고 현재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요. 시는 글씨자를 써요. 글씨. 근데 시조는 때시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장소와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에 맞춰서 글을 지어가지고 그 글을 그 자리에서 창을 그냥 시조창이죠.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고유의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길이 우리가 빛내야 될 그런 거거든요. 이제 시는 대략적으로 학문이 높은 분들, 지식이 많은 분들이 시조를 쓰는데 시조는 위에 상류사에서부터 하류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그 황진이 같은 그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누구나 다 아끼고 즐겨서 부르는 그런 시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시조를 더 발전시켜서 우리 세대에 물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을 써내려간 한 편의 시, 성찰하며 쓴 한 장의 글씨, 감정을 담아낸 한 폭의 그림. 나지막하게 삶을 담은 작품들은 평범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 깊고 진한 여운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